조선이 일본에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결정적 사건. 이 사건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이모군란 딱 시험에 나올 만한 너무 중요할 겁니다. 주제들을 너무 뽑아오셨구나. 이야,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이 시청자분들 중에 한능검 준비하신 분들은 사실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나오는 분. 무조건. 자, 앞서 말한 1876년 조일수호 조교 체결 이후에 조선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신식군대가 있어요. 동시. 네. 별기군. 알죠. 네. 야.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 오, 네, 맞아요. 신식군대. 맞습니다. 차별하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옛날 군대에서 밥에다가 저 막 모래가지고 넣고 주고. 기억하십니다. HTS 갔었죠 우리가. 좋습니다. 밥은 아니고 쌀이었는데 어쨌건 다 맥락은 비슷합니다. 맞아. 밥이나 그럼. 쌀이나. 아니 밥이 밥살. 쌀이 아이, 그럼. 중요합니까? 그러면 형이 다음에 말 못해요. 네. 저한테 이렇게 엄격하세요. 첫째라 그래요. 맞습니다. 원래 맞습니다. 첫째한테는 엄격합니다. 또 성장해야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기군. 그러니까 별기군은요, 일본과 청나라에서 들여온 그 신식 무기를 가지고 일본인 교관으로부터 그 신식 군사 훈련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모군란을 13개월이나 월급이 밀린 구식 군인들이 밀린 월급으로 모래가 섞인 쌀을 받으니까 분노에 일으킨 난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네. 네. 원래 한양 지역의 군인들은요, 이 경찰 업무도 병행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원래 자신의 그 담당 구역에서 여러 가지 그 명목의 세금을 받거나 뇌물을 좀 받으면서 수입을 얻은 상태였는데, 근데 이 고종이 신식군대 별기군을 설립하니까 몰래 받던 뇌물도- 것도 못 받고. 그렇죠, 뇌물도 못 받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밀린 월급으로 뭐가 섞였다? 모래. 모래가 섞인 쌀을 받은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진 구식군들 그 화가 빵 하고 터지고 만 겁니다. 바로 이때 다급해진 고종이 했던 행동이 있잖아요. 이모군란을 좀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 고종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약 한 3천여 명의 청나라 군인들이 조선에 파견된 겁니다. 근데 여기 끝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군대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타이밍이. 고종이 도움을 요청한 건 청나라인데 일본은 대체 어떻게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키게 됐을까? 이모군란이 일어난 1882년 6월 9일에 일본 공사관도 조선의 구식 군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일본인 교관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일본 공사관을 공격한 이유가 있었어요. 조일수호 조교 체결 이후에 일본의 조선의 쌀이 싼 값으로 막 수출이 돼요. 그래서 쌀값이 폭등을 했거든요.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 일본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야, 명분을 정확하게 만들어줬네요. 그렇죠. 그게. 네. 맞습니다. 당시 일본 공사였던 하나부사 요시모토는 급히 일본으로 도주했습니다. 약 보름 뒤인 6월 29일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는데 군함 4척, 수송선 3척, 그리고 공사관을 수비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일본군의 수가 1,500명. 건물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1,500명. 1,500명? 아니 그거는 너무 억지스러운데요? 1,500명? 청나라. 그렇지. 청나라 3,000명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조선의 일본군을 주둔시키려고 한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해 갔어요. 그리고 조선 정치에 더 깊숙이 간섭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걸 보면서 일본도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일본도 조선의 내정에 간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선의 내정에 간섭을 하려면 일본 군대가 조선에 남아 있어야지. 그래서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킨 다음에 적절한 때를 노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2년 뒤였던 1884년, 야, 이 판세를요, 일본에 더욱 유리하게 만드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1884년 10월 17일) 밤 9시였습니다. 개국 파티가 한창이던 우정총국 옆 민가에서 불길이 팍 솟구쳐 오릅니다. 곧이어 이 고종 부부가 있는 침전으로 한 신하가 급히 달려오죠. 급히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 신하의 다급한 말에 고종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요, 대체 무슨 사고가 일어난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대답을 들을 수도 없이요, 이번에는요 구멍 안에서 뻥 하고 이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조선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결정적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갑신정변. 신정변. 바로 조선의 젊은 관료들이 청나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조선의 개화를 목표로 일으킨 갑신정변입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고종과 같은 그 개화 사상을 가진 젊은 신진 관료들이 조정에 대거 등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모군란 이후 이 조선에 대한 청나라 내정 간섭이 길어지니까 청나라에 대한 반발 심리가 확 높아지게 된 거예요. 청나라 싫다. 자, 그럼 어느 쪽 편이 많아질까요? 일본. 그렇죠. 반대니까 네, 반대. 일본. 게다가 당시 김옥균은요, 고종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일본을 둘러보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김옥균이 일본에서 목격한 거. 조선에선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일을 일본에선 기계가 기계로. 대신해주고 있고요. 물자 운송은 차량이 막 대신해주고 있고요. 화폐 찍어내는 그 지폐 주조 기술까지 있는 거예요. 발전된 일본의 모습을 보고요, 김옥균은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조선도 빨리 이런 기계 도입해가지고 근대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고종하고 명성황후는요, 그냥 청나라 도움 받으면서 조금씩 개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이 친일 개화파가 정변을 일으켜서 빨리 정말 나라를 제대로 뒤집어 보자라는 그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김옥균은요, 거사를 일으키기 전에 이 일본 공사관을 찾아가지고 정변 계획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좀 내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거죠. 자, 김옥균님께 군사를 좀 내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일본 측의 반응은 어땠을까? 당연히 그렇죠. 그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아주 흔쾌히 하겠어. 군사적 지원 약속합니다. 아니 뭐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뭐 누워서 코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올커니 예. 올커니. 아유, 그 맞아. 아마 속으로는 쾌차를 부르고 네.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수님, 네. 이 갑신정변 이 비하인드 스토리 그거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당시 김옥균과 친일 개혁파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때문에 하마터면 정변을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실패할 뻔했습니다. 잠재우기 프로젝트? 어? 고종 잠재우기? 이거 뭐죠? 자, 김옥균과 친일 개혁파가 갑신정변에 실패할 뻔한 이유, 다름 아닌 낮과 밤이 완전히 뒤바뀐 고종의 무너진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요? 고종의 평균 기상 시간이 오후 3시. 몇 시에 몇 시에 자는데요? 자는데? 그럼 그러려면은 새벽 4, 5시에 자야 돼.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저녁에 핸드폰 보면 볼 게 너무 많으니까 뭐 쉬는 날 새벽 4시, 5시 금방 가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없을 텐데.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종한테는 정치적인 적들이 많았거든요. 자기 아버지 흥선대원군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안을 위해서 그런 게 있고요. 불안했구나. 또 하나는 명성황후.
조선시대의 왕비는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록을 보면은 고종이 새벽 1시에 신하들을 불러요. 네. 그러면 고종이 거기서 이런저런 지시를 하면은 병풍 뒤에 명성황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직접 신하들한테 뭘 물어보기도 하고 우와.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그런 식의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우와. 그렇게 일을 하고서 새벽 4, 5시에 자는 거죠. 그리고 오후 3시에 기상. 그러니까 이 급진 괴화파들이 정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걸 보는 눈이 많은 환한 대낮에 할 수는 없잖아요. 고종은 낮에 자는데. 그래서 성공적인 거사를 위해서 김옥균과 친일 개화파들한테는 또 다른 미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해요? 수면제 잠들게끔. 아니 낮에 자꾸 가가지고 왕한테 뭐 결제 받으려고 계속 가요. 오. 네. 잠깐만. 정답! 오 역시. 와. 예. 아침 일찍 고종한테 일거리 폭탄. 그렇죠. 왕의 일거리가 결제하는 거니까. 그렇죠. 계속 주는 거죠. 김옥균이 남긴 갑신 일록에 따르면 그때 고종이 아침에 잠들랑 말랑할 때 그 왕의 비서실에 쌓인 문서를 잔뜩 들고 고종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결국 고종은 오후 늦게가 돼서야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 성공이네요. 그러면. 자, 그렇게 고종을 재우는 데 성공한 이 김옥균과 친일 개화파는요, 계획대로 신정변을 일으키는데 성공합니다. 네. 그리고 고종과 명성황후 부부를요, 옆에 있는 그 경우궁으로 유인하는 데도 성공을 합니다. 일본군은요, 바로 대문 안팎을 둘러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를 합니다. 김옥균과 친일 개화파는요, 이제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1884년 10월 19일 오후에 김옥균을 비롯한 친일 개화파는 물론이고요, 일본군마저 깜짝 놀랄 만한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청이 오나요? 오, 맞습니다. 바로 청나라가 고종 부부를 구하기 위해 군사를 보낸 거예요. 궁궐을 점거하고 있던 일본군과 친일 개화파는 약 500여 명이었고요. 고종 부부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서 달려온 청나라군은 대략 1,500명. 와. 세 배. 차이가 크네요. 네. 궁 안에서 결국 두 나라의 군사가 제대로 맞붙은 거죠. 군사수, 화력, 일본군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청나라에 처참하게 밀립니다. 예상과 다르게 일이 막 커지니까 일본 공사 당황했던 거예요. 이건 아니지. 생각했던 게 아닌데. 그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곧바로 군사들 철수시킵니다. 김옥균이 눈치 안 채게 철군 준비를 하라는 게야. 우리 일본군이 철군을 하면 김옥균은 반나절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일본군의 도움이 간절했던 이 친일 개화파의 기대와는 다르게 임오군란 때처럼 또 한 번 잽싸게 꽁무니를 뺀 겁니다. 결국 정변은 어떻게 됐다? 실패. 대실패. 3일 천하로 갑신정변은 결국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청나라군의 도움으로 갑신정변을 진압한 고종은요, 1884년 11월 말 일본 측에 사과를 요구합니다. 동시에 일본으로 망명한 대역주인 김옥균의 송환을 요구합니다. 자, 이때 일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거부했을 것 같아요.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들어요. 맞습니다. 김옥균의 송환을 거부합니다. 근데 교수님, 이때 일본이 김옥균의 송환을 거부했던 이유가 있죠? 김옥균을 조선에 돌려보내지 않은 데에는 역시나 일본의 속셈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침략할 계획을 계속 갖고 있었잖아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스파이. 그렇죠. 협력자. 김옥균이 협력자. 그렇죠.
만약 일본 정부가 조선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김옥균을 그냥 조선에 돌려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유, 끝나죠. 죽죠. 사형당하겠죠. 사형. 그러면 조선 안에 있던 일본 편에 가까웠던 사람들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와, 우리도 만약에 편 들면 나중에 우리를 그냥 배신하겠다. 절대로 일본 편 들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김옥균은 반드시 살려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김옥균의 조선 송환을 강력하게 거부했던 겁니다. 게다가 얼마 뒤에 일본은 또 한 번 뻔뻔한 태도로 조선 정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일본은 조선 민중들이 불태운 일본 공사관, 살해당한 일본인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라 라고 요구를 해요. 네. 황당하죠? 와, 아니, 잘못은 늘 본인들이 하고 역추궁을 적반하장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답답한 마음을 우리뿐만 아니라 그때 살았던 조선의 관료들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를 찾아가서 이런 하소연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조선이 일본에 실수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도 감히 조선 정부가 말 못하고 배상금을 물고 사죄해야 한다니 이 무슨 법인가? 조선이 왜 일본에 사죄를 하냐? 왜 우리가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거냐라면서 펄쩍 뛴 거죠. 그렇죠. 하지만 군함과 군대를 앞세운 반협박이나 다름없는 일본의 요구 때문에 힘없는 조선 정부는 다시 한번 일본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요. 아. 예? 게다가 청나라도 조선에 압박을 한 거예요. 야, 그냥 일본 말 들어줘. 라고. 와. 근데 중간에서 너무 피 터지네요. 가만히를 안 두니까요. 그러니까. 네. 결국 조선 정부는 1884년 11월 24일 일본인 입은 피해에 대한 사죄와 보상 그리고 일본 공사관 신축 자금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바로 한성조약입니다. 근데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이 또 하나 있어요. 일단 청나라 군대를 조선에서 철군시킵니다. 왜냐면 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일단 군사 다 빼자. 그리고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만이라도 조선에 군대를 보내면 다른 나라에도 그걸 미리 알려야 된다라는 조항을 넣게 됩니다. 그 청나라는 오케이 했어요. 네. 왜냐면 왜 또 관계를 그냥 서로 그러니까 청나라나 일본도 이 시점까지는 이게 전쟁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고 원하지는 않아. 서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아이고. 자, 반면 이 조선은요, 일본의 야욕을 정확히 모른 채 일본 손아귀에서 벗어났다라고 안심을 해요. 하지만 일본은요, 갑신정변 실패 이후에도요, 조선 침략을 위한 움직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국가 예산의 20% 이상을 이 군사비에 사용하면서 힘을 길렀고요. 서양의 군사 장비를 수입했고요. 군사 시설도 확장합니다. 일본은 그렇게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채 결정적 한 방을 노리면서 이를 갈고 있었던 겁니다.